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들립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네. 60개 치킨 지금 PPL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먹어본 게 크크크 치킨, 간지 치킨, 고추 치킨, 그리고 하하핫 치킨을 먹어봤잖아요. 오늘 이게 뭐냐? 맞히신 분에게 상금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아마 못 맞히실 거예요. 못 맞히죠. 왜 못 맞히시냐면은 오늘 따끈따끈하게 신제품이 나온 거거든요. 야, 네. 오늘 4월 9일 새롭게 출시된 크랑이 치킨입니다. 네. 야, 크랑이 치킨? 크랑이 치킨. 나 여기 지금 들었어요, 얘기를. 크크크 치킨의 호랑이 맛이래서 크랑이래요. 제가 여기 도착했을 때 방송 중이었거든요. 제가 몰래 하나 먹어봤습니다. 진짜? 네. 제가 60개 치킨 전문가로서 인터셉트 했네. 크크크 치킨의 그 바삭함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고추 치킨에 약간 알싸함이 있어요. 먹었을 때. 그런데 부드러운 크리미 맛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호랑이 맛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랑이 뭐예요? 치킨이라는 게 60개 치킨에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있어요. 그리고 크크크 치킨도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 베스트셀러 두 개를 가장 좋은 부분만 조합해갖고 탁 합친 거예요. 뭐냐면은 크크크 치킨에 아주 그 바삭한 콘크럼블 라인에 호랑이 치킨에 콘프레이크 그리고 갈릭 페퍼 시즈닝이 콘프레이크. 되어있는 크랑이 치킨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하나 먹어봐야겠다. 저 이렇게까지 흥분한 적이 없었는데 못 지금 참겠다. 새롭게 출시됐다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좀 소리 들려드려야 되는데 바삭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참 오묘하게 맛있는 맛이 있죠.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진짜. 아니 거짓말 안 진짜 대박. 콘프레이크 그 안 맛도 약간 나면서 매콤한 거에 막 이게 섞여서 이게 입안에서 거기서 싹 버무려지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지금 거짓말 안 해요. 나는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맛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먹으면 알 거야. 송영주가 근데-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근데 걸. 방금 얘기하셨는데 할인 코드 뭐 이런 거 주냐고요? 우리는 뭐 그런 할인 코드 같은 거 안 드려요. 지금 이벤트가 굉장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릴까요 이벤트? 네. 원투퍼차 60개 치킨이 여러분들께 크랑이 치킨 출시 기념 이벤트를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이 콘텐츠가 릴리즈가 지금 4월 생방 말고 4월 11일부터 릴리즈가 되거든요. 23일까지 총 30분을 선정해서 크랑이 치킨을 드실 수 있는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해요.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신청하려면 60개 치킨이 PPL이 있는 원투펀치 영상하면 지금 이 화면 캡처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캡처하고요. 그 다음에 채널 알림을 설정한 화면을 또 캡처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사진을 원투펀치 전화번호 나갑니다. 밑에 010-5088-2957로 보내주시면 30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공지를 해드려요. 어디? 4월 24일 오후에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먼저 공지를 해드리고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사진 보내주신 문자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당첨됐습니다 라면 보내드리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몇 분? 30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데이터 챔스 8강전. 네, 저는 잘 먹었고요.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PSG랑 바르셀로나 지금 가시겠다고 한 거는 그다지 생산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요즘에 바르셀로나가 많이 올라왔어요. 바르셀로나가 뭐 경기력 기복도 있고 좀 좋지 않았던 시즌이었지만 최근만 보면 11경기 무패 행진 8승 3무. 그리고 제가 최근의 경기들을 이렇게 봤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파리 원정 가서도 이길 수 있는 전력은 된다. 근데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엔리케 감독의 파리가 엔리케 감독이 하키미 선수가 빠지면서 하키미 선수가 강건우적으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파리가 볼 소유 시에는 4백에서 이제 3백으로 바뀌거든요. 하키미 선수를 이제 오른쪽 터치라인으로 올려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 운영 자체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엔리케 감독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오른쪽 수비수는 무켈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켈레 선수가 머리 부상을 또 당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수비로 무켈레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현실적으로 자이르 에메리 선수를 오른쪽 수비수로 놓고 리카르 헤난데스를 왼쪽 수비수로 놓으면서 마르키뉴스 선수와 바닐루 선수의 4백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1순위고 그렇게 되다 보면 에메리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가면서
이강인 선수의 선발 가능성도 조금은 올라갔습니다. 비티냐 선수는 무조건 쓸 거고요. 그리고 파비앙 루이스 선수냐 우가르테냐. 근데 우가르테 선수가 요즘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파비앙 루이스를 만약에 쓰고 이강인 선수까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근데 너무 수비적으로 조금 취약한 뭐 부분도 있지 않냐 그런 우려도 있긴 있죠.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은 하키미 선수가 빠지고 에메리 선수 위치가 바뀐다면 조금 더 커진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공격진은 최근에 우스망 덴벨레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롤을 맡으면서 중앙에서 볼 연계에도 관여를 해주고 공격으로 전환할 때 빠른 드리블 돌파로 1차 연계 역할을 스피디한 운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좀 프리하게 좀 뛰면서 우스망 덴벨레의 그 역할을 아마 그대로 뭐 마르세유전이나 이럴 때 썼던 때처럼 그대로 아마 살려줄 가능성이 높고 음바페 선수와 콜로 무아니 혹은 곤살로 하무스를 공격수로 쓰느냐 아니면 콜로 무아니 선수를 오른쪽 윙포드로 쓰면서 음바페와 함께 우스망 덴벨레의 공격형 미드필더 체제로 가느냐. 네, 그런 선택도 공격 쪽에는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얘기를 먼저 하고 있지만 파리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엔리케 감독이 몇 가지 안을 갖고 고민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바르셀로나가 이번에 어떠한 베스트 11으로 어떤 전략 컨셉으로 나올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나올 것 우리 같아요? 손영주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보죠. 저는 바르셀로나에게 희소식이 있다면 최근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서 부상 선수들이 복귀를 해요. 텐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선발 출전이 가능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더용하고 페드리 같은 경우에도 훈련에 복귀했기 때문에 파리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더용을 선발로 쓸 것인지 교체로 쓸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드필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졌다는 점은 희소식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결국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속도전에서 밀리면 안 된다. 그 속도를 제어해야 되거든요. 음바페라든가 덴벨레라든가 빠른 선수들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이 경기는 결과를 가져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원부터 압박을 효과적으로 가져가면서 뒤쪽에서 스피드 뛰어난 수비수들이 계속해서 제어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수비 라인은 문제될 거 없다. 물론 차비 감독이 음바페를 너무 의식해서 아라우를 오른쪽으로 돌리던가 쿤데가 막아야 되니까 네. 그냥 나오면 그렇게 변화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왜냐면 쿤데가 중앙에 있을 때 실수를 종종 하다 보니까 쿤데 잘하는 라이트백 시키고 아라우 코바르시 시키고 칸셀로를 이제 왼쪽에 배치를 하되 칸셀로를 공격적으로 쓸 거면 도용이 선발로 나왔으면은 도용이 그 공간을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도용이 선발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공격 쪽에서 라민 야말이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하피냐. 그러니까 하피냐가 아마 왼쪽에 기용되되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여서 가고, 칸셀로가 터치라인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다만 라인을 많이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워낙에 라인을 올리면서 간격을 좁히고 짧은 패스를 통해서 경기를 주도하고자 노력하는 팀인데 라인을 많이 올리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라인을 어느 선에서 평균적으로 지어주느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파리 원정에서 승리하면 좋겠지만은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홈에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파리 원정에서 뭐 1대1 정도 가져가면 땡큐베리 감사다. 이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살아났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제 생각에는 파리 원정에서는 실점을 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한 골 정도 실점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 골 정도만 넣어주면 그러면 원정에서 무승부 거두고 홈에서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르셀로나에게도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 제가 손영주 의원 얘기 중에 진짜 극공감하는 얘기. 파리가 홈에서 상당히 빠른 전환, 공격 전환이 능하고 조직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팬분들께서도 한 분이 써주셨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 때 원정 때도 그랬듯이 공격적으로 좋았던 그 경기들의 그 수비 라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평균 높이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파리가 홈에서 음바페 같이 빠른 쪽으로 공격 전개가 됐을 때 지금 잘 됐을 때 그 수비 라인으로 들어가면 저는 그러면 쉽지 않다고 보여요. 네. 분명히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아무리 아라우어 선수가 순발력이 있고 피지컬적으로 수비를 잘하고 그런 선수들을 체킹을 잘한다고 해도
그 작은 차이로 무너지더라고요, 항상. 쿠바르시 선수의 젊지만 아주 강단 있는 그런 중거리 킥. 이런 것으로 오히려 약간 뒤로 빠져서 뒷공간으로 하피냐가 이렇게 레반도프스키가 끌어주면 하피냐가 들어가든 뭐 야말이 들어가든 뭐 또는 페르민 같은 선수가 혹시 미드필더로 나와서 순간적으로 들어가든 단순하게 약간 수비수자를 두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에 대한 컨셉에 있어서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1차전 결과를 일단 최소한 한 골 이내 지더라도 한 골 차. 맞아요. 네. 혹은 무승부 이렇게만 가져가면 그러면 바르셀로나 홈으로 와서 충분히 결과 만들어낼 네.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여러 생각이 가지 듭니다. 상황을 고려하면 바르셀로나가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왜냐면 카드 트러블에 7명이나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전에서 크리스텐센 아라오 다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말까지. 1차전에서 카드 받아서 2차전에 못 나오는 선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차전은 하키미가 하키미가 돌아오지 아니고 않습니까? 하키미가 돌아오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긴 하는데 제가 자꾸 이제 바르셀로나 쪽에 힘을 실어주고자 이야기하는 것도 맞긴 맞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바르셀로나가 파리 생제르맹을 왜 두려워합니까? 아니 파리 생제르맹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적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 우리는 트래블을 2번이나 한 팀이야. 오! 물론 그때는 메시가 있을 때지. 아니 사람들이 지금 댓글 보니까 언제적 바르셀로나 얘기하고 있냐, 지금 바르셀로나가 될 것 같냐, 막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불과 수 시즌 전에 합계 스코어 이제 5대2로 질 때 그때 이제 메시만 골을 1, 2차전 메시 하네 네. 막 이러고 있어. 그 은바페한테 해트트릭 당하고 네. 그것도 홈에서. 근데 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너무 흥분했길래 제가 약간 이거 소화를 시키느라고 그래서 네. 불을 좀 껐어요. 네. 명중 의원님이 이럴 때 화내지 언제 화내겠어요? 딴 팀 화 못 내잖아요. 저는 우스만 덴벨레를 믿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이 순간 부상을 당할지, 경기 전에 몸을 풀다가 부상을 당할지, 경기 시작하고 5분 만에 부상을 당할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바르셀로나 팬들은 많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파리가 약간 난맥상이 있는 것이 우스만 덴벨레의 공격형 미드필더 운영을 아마 이번에 또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스만 덴벨레가 팀 플레이로 안전하게 주고 빠지면서 무브먼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볼을 소유해서 드리블로 들어가요. 드리블로 들어가다가 뺏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허리에서 이미. 허리로 내려와서 거기서 볼 달고 들어가면서 역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서 뺏기면 그냥 위험지역 노출, 위험지역에서 뺏기면서 수비 쪽에서 상대에게 역습 부담을 바로 받는 그런 위치예요. 거기서 어쨌든 바르셀로나의 허리 라인이 인터셉트를 해서 바로 하피냐 선수나 뭐 야말이나 이런 선수 쪽으로 또 레반도프스키 마찬가지입니다.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요즘에 사이드로도 이렇게 빠져서 어시스트도 많이 해주고 연계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덴벨레 선수가 실수를 하게끔 허리 라인에서 순간적으로 압박의 어떤 그 조직력을 잘 확보만 한다면 그러면은 바르셀로나가 오히려 파리의 약점들을 잘 공략할 수 있죠. 아까 전에 제가 덴벨레에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 선수가 바르셀로나 시절에 부상이 너무 잦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선수가 정말 컨디션 좋은 날에는 엄청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맞아요. 볼 때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도 덴벨레는 이제 경험이 좀 쌓인 편이고요. 제가 약간 바르셀로나에게 한 가지 우려하는 거는 쿠바르시가 됐던 페르민이 됐던 야말이 됐던 어쨌든 이런 선수들이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이 어린 선수들이 가서 경기를 치르고 하는 경험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과연 파리에서 그런 파리 홈 팬들도 상당히 극렬합니다. 정말 네. 강렬해요. 그 분위기에서 또 새로운 환경에서 이 선수들이 과연 그게 챔피언스리그라는 게 사실 경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과연 경기장에서 도출이 될 수 있느냐. 경험이 부족한 게 분명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차비 감독이 진짜 강단 있게 그 젊은 선수들을 만약에 투입했을 때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1차전에서 무승부 내지 제 생각에는 한 골차 패배를 하더라도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희망을 갖고 2차전에 임하기 때문에 근데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갖고 2차전으로 온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거에 완전히 반대 이야기가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바르셀로나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파리하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서로가 좀 부담스러운 대결입니다. 바르셀로나 파리도 서로에게 정말 칼을 들이댄 적이 있어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정말 대역전극을 한번 펼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파리를 상대로. 네. 진짜 엄청난 4대 0으로 졌다가 홈으로 와서 6대1로 이겼나? 88분부터였죠. 네이마르가 막 미쳐 날뛰면서 네. 연속으로 3골 넣어가지고 6대1로 완전히 그거는 미친 경기였죠. 얘기했지만 최근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왔을 때 16강에서 파리한테 이제 두들겨 맞은 적이 있거든요. 아 요즘에 너무 자주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긴 한데 바르셀로나는 제가 볼 때 이제 중원 라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예요. 그래도 앞서는 확률은 크리스텐센의 수비형 미드필더 기용, 네. 거기에 이제 귄도안을 놓고 네. 문제는 더용이 시르지를 놓느냐, 프랭키 데용이 괜찮으면 프랭키 데용이 네.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또는 페르민 같은 카드를 네 도전적으로 넣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맞습니다. 네,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첫 번째 옵션은 더용이에요. 더용이 근데 네. 선발로 지금 괜찮아요? 괜찮으면 괜찮으면 당연히 무조건 더용이죠. 괜찮으면 무조건 대용이죠.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세르지 로베르토를 넣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경험 부분 경험 때문에. 그리고 뭐 세 번째 옵션이 페르민이긴 한데 페르민이 최근 폼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 좋던데 네. 페르민이. 페르민이 근데 사실 좀 걱정이 돼서 그렇지 경험이 없으니까. 네. 네. 그리고 도용이 나오는 게 긴도안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긴도안이 다른 미드필더보다 5m에서 10m 정도 앞쪽에서 뛸 때 득점 창출 기회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기회 창출이 라리가에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뛰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미드필더들의 줄 부상 때문에 내려와서 뛰었거든요. 그 위치에 이제 페르민이 뛰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더용이 뛰게 된다면 더용과 텐센이 동시에 뛰게 된다면 그러면은 긴도안을 좀 앞쪽에 배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리스텐센의 수비형 미드필더 기용은 만족하시나요?라고 제임스 유님이 묻는데 어때요? 저는 100% 만족하진 못하죠. 저 위치는 사실 바르셀로나의 저 위치는 공수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비 쪽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격 연결을 누구에게 시켜도 100% 만족을 못하니까 오히려 더 안정적인 방향을 선택한 거죠. 쿠바르시가 물론 잘하는 선수인데 네. 경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우려가 된다면 네. 크리스텐센 쿤데로 센터백을 가고 아라우오를 은바페 쪽 마크맨으로 붙이는 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폼은 쿠바르시가 가장 좋거든요. 쿠바르시가 물론 좋죠. 네, 그래서 쿠바르시를 근데- 아마 선발로 쓸 겁니다. 그렇군요. 지난 리그 경기 봤을 때 원래는 쿠바르시 아라오의 위치였어요. 왼쪽에 쿠바르시, 오른쪽에 아라오 이렇게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는 A매치 이후 아라오가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니고가 나왔어요. 근데 이니고는 왼발 센터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니고 왼쪽, 쿠바르시가 오른쪽이었어요. 그래서 경기 초반에 2차례 정도 패스 미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적응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물건은 물건이구나. 영리하네. 진짜 뛰어난 선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뭐 최고의 선수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죠. 우리 이제 국내 팬들 이강인 선수가 과연 이 경기 나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분위기에서는 20대 80에서 50대 50으로 올라갔다. 나올 확률이 못 나가- 나올 나가 확률이 일찍이었는데. 못 나올 원래는 나올 확률이 20% 선발로 그래서 선발로 못 나오고 그냥 교체로 나올 확률이 한 80%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킴이 빠지면서 연쇄 작용들이 조금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이제 1옵션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들어올 확률이 많이 늘었어요. 자이라 에메리를 오른쪽으로 내리고 그치. 미드필더 라인에 결국은 이제 이강인 선수가, 네, 이강인 선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게 홈 경기고 파리 입장에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사실 하긴 해야 돼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허리 라인에 약간의 좀 피지컬적인 뭐 이러한 수비적인 어떤 부분에 약간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다. 미드필더 라인의 바르셀로나도 사실상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공간을 메워주는 선수 있잖아요. 거기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선수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파리 생제르맹 보면서도 느낀 건데 워낙에 리그에서는 전력 자체의 차이가 크니까. 그런데 그쪽도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게 느껴지니까 결국 요 사이 공간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수비 라인이 딸려 올라오면 뒷공간은 더욱더 넓어지니까.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꿀의 얘기구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피냐가 최근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맞아요, 타이밍이. 맞아요.
그 라민 야말 같은 경우에도 1대2 대결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 파리 입장에서도 뒷공간을 허용하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요즘에 그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이라면 파리도 실점할 거라고 봐요. 오히려 창의적인 어떤 부분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요즘의 경기력은 바르셀로나가 그런 부분을 더 잘 살린다. 원투 패스나 삼자 패스나 이런 부분 전술을 통한 공격 루트 이런 거는 오히려 최근은 바르셀로나가 더 짜임새 있는 공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파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전환에 있어서의 역동적인 이러한 스피드를 활용한 이런 공격이 많이 나오지만 바르셀로나가 오히려 짜임새 있는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강인이 들어가서 이강인이 선발로 뛴다고 하면은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 뭐 덴벨레 다른 공격수들까지도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강인이 한 번에 넘기는 패스에 의해서 뒷공간으로 그것도 될 수가 연결하면 있고 이강인 선수가 지난 경기도 조금 이제 올라오려나 하는 부분도 약간 있었지만 좋은 폼으로 경기를 나오면 사실은 이강인 선수는 파리에 없는 약간의 창의성을 넣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거기에 또 지공 상황에서도 수비를 달아주면서 사이드로 크게 전환시켜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패스들을 또 잘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컨디션이 좋은 상황의 선발 경기에서 내용이라면 분명히 파리에 큰 힘이 될 거예요. 하지만 파리와의 어떤 상성에 있어서는 한번 부딪혀 봐야 되는데 근데 뭐 이강인 선수도 다 라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생소한 팀이거나 좀 두려운 느낌은 전혀 안 가질 거라고요. 바르셀로나 경기는 아마 이강인 선수도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 뭐 그렇게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로 이제 1차전 결과 승무패 한 왜 명씩 그래요? 딱딱딱. 위원님 갑자기 이건 원래 제가 하는 건데. 1대1 무승부입니다. 1대1. 네. 전 솔직히 이강인 선발 죄송해요. PSG 승리. 저도 1대1 봅니다. 네. 그렇게 1차전 예상 그 PSG 몇 대 몇으로 승리한다고요? 2대1. 3대1. 3대1? 이 사람 오랜만에 봤는데 몹쓸 사람이네. 방송을 왜 이렇게 아니, 진행하는 거야 계속? 근데 잘 맞춰. 잘 맞춰요? 아이 큰일 났네. 진짜 맞잖아요. 난 잘 못 맞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마무리하죠.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끝까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